자, 여기 보면 그 악바르 대제를 볼게요. 자, 악바르 대제는 이제 신도 이슬람교를 융합하는 그 정책을 펼쳤고, 수도를 이제 파트라 푸시코리로 이제 수도를 쳐놓으랬죠. 예, 나중에 좀 다시 이제 델리로 수도를 옮겼지만, 그 다음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해서 자살을 파견했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에 이제 장악했던 그 족이 라지푼드족이에요. 그래서 이 라지푼드 여러 세력들을 토벌하고 동맹을 체결하고 그들도 받아들였죠. 그 과정에서 신두교를 더 이제 포용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신도 이슬람교 융합 정책을 보면, 자, 신도 이슬람의 대립이 아니라 안전한 해소가 아니라 양 교도 사이에 종교적 대립은 계속되어 인도 통일의 발전에 저했다. 그래서 융합은 했지만 완전한 융합은 아니야. 예.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양고교도의 이제 사이에 종교 대립이 계속되고 나중에 무굴 제국이 해체되는 또 배경이 돼요. 자, 하여튼 그 신도 이슬람 이게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일단 그러면 융합 정책 내용을 볼게요. 자, 일단은 고위직 관료들을 이제 뭐냐면 문호를 개방을 해서 신두교인들, 라지푼드족을 적극적으로 기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세제도를 정비했죠. 자주 나오는 게 이제 그 신두교들에게 부과했던 인두세를 폐지해요. 원래 이제 이슬람교들이 지배를 하고 나면 그 지역의 피정민들에게 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죠. 그 대신에 뭘 부과하는 거예요? 인두세를 부과해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 내지 않도록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지 순례사. 성지라는 거는 이제 신두교 성지를 순례할 때 이런 세금도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는데, 요때 유일신 사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스스로 종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슬람교나 신두교나 여러 종교들을 포용하는 그런 종교를 이제 해가지고 하나로 묶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초창기 때인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종교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악바르 대제조차도 그 당시 라지푼드 공주, 그러니까 신두교도와 결혼을 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두교 융합 정책을 피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신두 문화를 장려하고 이슬람과 그 신두 문화 융합을 도모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 개혁을 해서 공평하고 효과적인 토지 개혁을 통해서 농업 생산을 늘리고 농민 생활을 안정화했다. 자, 여기 이제 좀 보면 되고, 자, 거기 보면 교육 활동의 권장을 보면, 자, 인도 서남해안 지방과 벵골 지방을 항구 중심으로 무역 활동이 활발했고, 인도양 교육 중심으로 선장을 했다. 그래서 무굴 제국의 부를 축적했다. 그래서 인도양 무역 활동에서 상당한 이제 뭐냐면 부를 축적했는데, 인도는 예전부터 인도양 교육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이제 개정된 교과서는 이제 지금 안 나오지만 12년 개정 교과서 보면 인도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인도양 무역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아요. 동속 조조사에서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우랑제부 때인데, 그 아우랑제부 중간에 이제 자항기대라고 해서 4대왕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지마할로 유명했던 사자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자한은 자기 부인이었던 무타츠 마할이 죽으니까 타지마할을 만들었죠. 타지마할이라는 무덤을 만들었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아들이었던 그 아우랑제부에서 또 유폐가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황제가 되었던 사람이 아우랑제부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영토가 최대로 제일 번성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활발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최대 영토를 확장했고, 그리고 최대 절정기도 있지만 동시에 무굴 제국의 쇠퇴기를 동시에 같이 했죠. 그래서 너무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무리했어. 너무. 그러니까 뭐가 많이 되겠어요? 재정이 많이 파탄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파탄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세금들 부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이슬람 원리주의를 내세요.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건 뭐냐면, 제일주의라는 거는 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해 주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도 믿고 있으니까 내가 황제니까 너희들 신민도 믿어라. 이렇게 내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종전에 이제 유지했던 이제 신도의 융합 정책을 포기하고 탄압을 하죠. 그래서 인두세를 폐지하고요. 그래서 이제 인두세를 다시 부활하고, 그다음에 이교도 사원과 학교를 폐쇄하고 이슬람교 개종을 요구하고 등등 이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반발해서 이제 신두교도였던 라디푼디족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라타 동맹이 형성되고, 시크교도하고 나중에 있지만 이슬람하고 그다음에 신두교가 융합돼 갖고 만든 종교가 있어요. 이들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우랑제부 때 계기로 해가지고 그 인도의 무굴 제국이 쇠퇴하게 되고, 결국엔 이 쇠퇴한 틈을 틈타가지고 그 당시 이제 누가 들어오게 돼? 서양 제국주의 열강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네덜란드 뭐 포르투갈, 물러난 다음 영국, 프랑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싸워서 영국이 이겼죠. 그 영국이 이제 인도 전역을 장악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우랑제부의 업적하고 거기 아빠르 대제의 업적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빠르 대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하족과 영토를 확정했고요. 갈리 등용의 종교적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거. 아우랑제부는 데칸이나 고은 이난까지 영토를 확정해서 최고 영토를 확정했지만, 고위직 관료에서 이슬람교를 등용하고 신두교를 쫓아냈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비이슬람교도의 어떤 인두세를 폐지했고, 근데 이에 아우랑제부는 인두세를 다시 부활시켰죠. 그리고 아우랑제제는 모든 종교인들이 동등하게 됐고 그들의 믿음을 존중한 반면에, 그 당시 아우랑제부는 시크교도의 어떤 종교 지도자를 처형시켰고, 이슬람교 이외에는 이외의 사원과 학교를 폐지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두교, 무굴 제국의 문화를 볼게요. 문화도 예전에 한번 관련된 게 좀 나왔어요. 공사 기출용.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문화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도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요, 이슬람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가 융합이 됐어. 예. 왜 페르시아 문화가 융합이 됐냐면, 트로코족들이 이제 페르시아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베드나 이런 사람도 다 트로코 계통이죠. 트로코 계통. 예. 그래서 페르시아 문화도 같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인도, 이슬람, 페르시아 이런 문화들이 융합이 되고 인도 이슬람 문화를 형성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대표적인 이제 그 내용이 시크교, 무굴레아, 탄지마할, 라지푼트헤어, 우르두헤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건축 양식 중에 대표적인 게 탄지마할이야. 타지마할. 타지마할은 그 앞에 언급한 것처럼 제5대 황제였던 사자한 때 자기 아내였던 무타츠 마할을 죽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리기 위해서 만든 무덤이 타지마할인데, 이 타지마할은 이슬람 양식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와 페르시아 미술이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훔마유 무덤도 있고 아그라성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건축 양식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슬람의 아라베스크 무늬의 인도의 연꽃이나 만자 무늬 이런 것들이 양식이 발달했다. 구체적인 양식들이 어떤 게 이슬람 양식이고 어떤 게 이슬람 양식이고 어떤 것이 이제 페르시아 양식인지 등등을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슬람 양식하고 그 다음에 인도의 고유 양식, 페르시아 양식이 융합된 무덤이 타지마할이다. 예,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서는 페르시아 세미나에 영향을 줘서 궁중 양식이었던 무굴 양식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라지푼트헤어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무굴레아 정도만 기억을 하는데, 무굴레아는 이제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고, 이게 페르시아는 이슬람화된 페르시아죠. 네, 투르크 문화가 같이 있는. 그래서 이런 상류 문화는 무굴 양식. 그 다음에 종전에 라지푼트 지역에 신두교 문화가 있었어요. 신두교가. 자, 이런 것들이 또 이슬람,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고, 라지푼트헤어 같은 것들 탄생하게 되죠. 두 개의
그래서 묵을 양식과 라지푸트 회화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회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체인지, 개정색에다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실게요. 회화에 관심이 많았던 무굴 제국의 2대 형제 후마유는 궁전으로 페르시아 화가들을 불렀으며 페르시아의 세밀화는 3대 황제 악바르 시대의 궁정 화가들에 의해 힌두교의 토속적인 종교화가 주류를 이루는 라지푸트 회화와 결합되었다. 4대 황제 자한기르의 치세에는 인도의 토착적 요소와 페르시아적 요소의 유럽의 화풍까지 혼합되어 독자적인 무굴 회화의 특징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인물의 옆모습과 얼굴 전체 4분의 3 정도를 청록색이나 어두운 초록색을 배경으로 그린 인물화가 특히 일품이다. 자,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시크교가 있어요. 시크교. 예. 시크교는 이제 그 신두교적 요소하고 그다음 이슬람교의 요소가 이제 그 두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만든 건데,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 유일신 사상과 이제 그런 것들과 신두교의 윤회 사상, 뭐 해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신두의 박티 사상과 슈피즘이 결합됐다고 그래요. 예, 굳이 이제 바티즘과 뭐 바티 사상과 슈피즘이 뭔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신두교 요소와 이슬람교 요소가 결합됐고요.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창시자 나나크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나크가 이제 신두교와 이슬람교의 장점을 반영해서 창시를 했고, 그 유일신 사상, 인간평등, 우상숭배 배척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슬람교의 이제 교리와 유사하고, 그다음 윤회를 믿고 카스트 제도 부정, 그 다음에 윤회 믿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신두교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카스트 제도를 부정했고요. 그 다음 술, 담배, 마약을 금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크교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들이 주로 그 용병으로 많이 팔려나가요. 예. 왜냐면 이제 시크교가 이제 탄압을 받으니까 종교 집단이 무슨 집단으로 바뀌냐? 군사 집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싸움을 되게 잘해.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용병으로 많이 활동을 한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인도에서 시크교관이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공통적으로 이들은 싱이라는 성씨를 써요. 그리고 뭐 영화 보면 이제 수염이나 머리카락도 깎지 않고 큰 터본을 이렇게 감싸는 그런 것들이고, 주로 군인이나 경찰로 많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시크교들이죠. 자, 그 다음에 우르도가 있는데, 이 우르도는 군대에서 많이 사용했던 언어야. 그래서 이제 델리 슐타 왕조부터 해서 무굴 제국 때까지 형성됐던 언어인데, 이 군대 신두어의 페르시아어, 아랍어이고 섞인 말로 사용했다. 섞은 말로. 예, 섞인 언어를 섞어가면서 말을 사용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인도와 파키스탄 공용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문화적으로 이제 신두 이슬람 문화의 공통점을 써라. 그러니까 신두의 이슬람 문화와 결합되고 만들어진 걸 써라면 시크교, 무굴레아, 타지마할, 라지푼트, 우르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두교하고 이슬람교의 이제 차이점을 볼게요. 자, 신두교는 다신교죠. 그래갖고 이제 시바신, 그 다음에 비슌신 이런 종교들 믿고, 자, 이슬람교는 일신교죠. 알라를 신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두교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우상숭배 금지, 그 다음에 신두교는 카스트 제도,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계급 부정 그런 것도 있고, 신두교는 화장 풍습이 있는 데만 해서 이슬람교는 매장 풍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신두교는 소를 신성시켜요. 소를 왜 신성시켰냐? 인도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농경 사회죠. 농경 사회다 보니까 소를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를 신성시 여기고, 근데 이에 반해서 나중에 이들 반해서 이제 그 이슬람교는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죠. 그래서 돼지를 뭐냐면 먹지 못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예. 그래서 돼지고기를 왜 안 먹는가에 대해서 이제 왜 여러 가지 서 있는데, 뭐 이슬람교가 이제 중동에서 탄생을 했으니까 돼지고기는 뭐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안 먹었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두교와 이슬람교 교리나 생활 양식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굴 제국을 통해 여러 황제들이 이 두 종교를 뭐냐면 다각도로 융합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시크교, 오르도, 타지만, 그 다음 무굴레와 라지푼드회 같은 것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영국의 이제 동인도에서 인도 장악 과정 보죠. 자, 이렇게 이제 18세기 때 이제 그 아까 아우랑제부 이후에 그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 마이쇼로, 그 남부 지역에서 마이쇼로, 그 다음에 중부 지역의 마라타 동맹, 그 다음에 이제 펀자프 지역의 시크교도 이렇게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 틈을 노려가지고 영국의, 그러니까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막 침략해 오죠. 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요중에 네덜란드는 도중에 탈락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다툼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무굴 제국 안에서는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이제 갈등이 발생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무굴 제국이 세틀을 하게 되는데, 자, 무굴 제국을 둘러싸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대립을 하게 돼요. 결국엔 최후의 승자는 누구였죠? 영국이었죠. 그래서 프라시언투. 이 프라시언투는 그 당시 이제 인구, 영국의, 그러니까 인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지역이 인구도 많고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게 벵골 지역이에요. 벵골 지역은 오늘날 어디냐면 방글라데시 아시죠? 예, 방글라데시 부근이야. 거기 포함해가지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벵골 지역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게 됐는데 그때 프라시언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죠. 클라이브가 이제 하여간. 이 프라시언투는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무슨 전쟁이었어요? 그 당시 아메리카에서 프랑스 인디안 전쟁이 있었죠. 그때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프라시언투도 같이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에서는 프랑스 인디안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인도에서는 프라시언투에서 영국이 이겼죠. 그래서 이제 세계 전역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은 벵골 지역을 이제 기반으로 해갖고 하나하나 이제 지배 영역을 확대하는데 그때 이제 영국과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인도인들은 하나 단합해서 싸우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됐어. 왜냐면 아직까지는 인도인이라는概念이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인도는 나중에 그 영국이 이제 통치하면서 생긴 개념이고 그때는 각각 다른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처럼 각기 다른 나라, 옆에 있는 그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항했지만 뭐냐면 개별적으로 대항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각계격파하는 식으로 이제 뭐냐면 하나하나 점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부 지역은 마이쇼 동맹에서 그 전쟁, 마이쇼 전쟁을 통해서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라타 동맹을 격파를 했고요. 그 다음 북부에서는 시크구를 이제 격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인도 전역을 장악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도가 이제 영국이 이제 인도 식민지로 들어가면서 인도 산업 구조가 파행적인 변화를 일으켰는데, 변화해가지고, 이게 다운표 곰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인도는 영국의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로 전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인도의 주요 생산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제품이죠. 그러니까 초기 때 면제품들이 이제 인도에서 어디로 가요? 영국 갔는데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 19세기 때는 거꾸로 돼갖고 영국은 이제 뭐만 제공해? 목화를 제공하고 그 목화를 가지고 와갖고 값싼 원료 가지고 와갖고 영국이 제품을 만들어갖고 면제품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갖다 팔죠? 인도에 갖다 팔아. 그래서 인도는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비정상적인 농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형성되는데 주로 뭘 많이 재배를 하냐면 목화. 그리고 이제 상강부역과 관련돼 갖고 아평 같은 걸 재배를 하죠. 예. 그래 갖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반영 기운이 확산되고
등등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항쟁을 볼게요. 자, 세포의 항쟁도 중요하죠.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배경을 보면, 자, 인도인들 반영감정이 고조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인도에서 인도 병사들 많이 고용했어요. 그 당시 영국 동인도에다가 이들을 세포이라고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그 해국력은 되게 강해요. 근데 육군이 약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각국의 식민지를 건설할 때 특징이 뭐냐면, 육군 자기 본국에 있는 병사들은 좀 소수 파견하고, 대개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과 그 뭐냐면, 협력을 하죠. 그래서 어떤 세력을 칠 때 다른 세력과 손을 잡고 그들 끌어다가 그들 이용해가지고 치는 방법이야.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인도 중에 그 용병 집단들을 이제 사용해갖고 세포이들을 이제 했는데 이 세포이들을 영국 장교들이 차별했어. 그리고 얘네들을 뭐냐면 미개하다고 생각하고 개종을 시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에 대한 반반. 그 다음에 동인도에서의 수탈, 인도 면지와 몰락 등등 이런 배경 아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이 뭐냐면 자 영국인들이 인종적 우월감으로 인도인을 대했고 이들이 이제 기독교를 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의 정통적인 간습이나 이런 것들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계몽을 시키려고 하니까 불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소문이 떠돌냐면 총을 닦는 그 기름으로 돼지 기름과 소 기름을 같이 사용한다. 그 소문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 기름은 이슬람교에서 부정시하는 기름이죠. 그 다음에 소 기름은 신들교에서 신성시하는 기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그 반발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돼지 기름과 소 기름을 같이 사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폭발되는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북인도 겐지스강 유역을 기점으로 해서 중서부 인도로 파급되고 수도가 일시로 점령하고요. 그리고 무굴 황제를 내세워갖고 영국의 지배를 벗어나고 했다. 초창기 때는 이 세포이 항쟁은 처음에 세포이 항쟁을 중심했어요. 근데 항쟁을 중심으로 할 때는 처음에 세포이지만 이게 널리 확산되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영국 독립운동을 이제 확대되고, 물론 이제 비록 이제 나중에 영국에서 이제 본국에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진압은 했지만, 그래갖고 이제 각계각층의 인도인들이 참여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세포이 항쟁의 명칭이 좀 문제가 있다. 마치 세포이만 참여한 것처럼, 그래갖고 이제 뭐라고 이제 요즘에 얘기하냐면, 그 인도나 파키스탄에서는 그렇게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 대반란, 1857년에 반란, 그 다음에 제1차 세계 독립정쟁,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비록 실패했지만 세포이 항쟁의 의의는 뭐냐? 인도인들 반연투쟁을 반영했다. 최초의 민족운동이라죠. 예전에도 영국이 영국에 대해서 이제 인도인들이 반항을 했어. 근데 이거는 자기가 인도인 때문에 반항한 게 아니라 내가 뭐 마이쇼인, 마라타인, 시코그 때문에 종교와 지역별로 태어난 거야. 근데 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이제 예전에 인도가 라는 개념이 없었죠. 근데 인도인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거야. 그래서 외부의 충격을 받아서 내부의 움직임이 생기고 그것이 인도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이 된 거야. 그때 인도 민족주의가 이제 바탕이 됐던 것이 나중에 신들교가 그 중심적인 역할이죠. 하여튼 인도인으로서 최초의 민족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영국에 반항한 최초의 민족운동이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결과를 이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자, 일단은 무굴 제국이 멸망을 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세포이 반란 때 그 저항의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영국이 이걸 멸망을 시켰어. 그리고 이제 동인도 회사가 이때 폐지가 돼요. 예전에 동인도 회사가 독점권은 이미 예전부터 없어졌고 근데 이제 동인도 회사가 계속 남아서 인도를 통치했는데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동인도 회사가 폐지되고요. 그래서 인도는 영국의 직접 통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영국의 그 당시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또 인도 통치 개선법 같은 것들 만들죠. 그래서 형식적인 주권을 유지했던 인도는 직접 통치에 들어가면서 빅토리아 여왕이 그 인도 황제를 겸하게 돼서 인도 식민지화가 완성이 됐다. 여기는 없지만 이제 인도
통치 개선법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인도 통치 개선법. 예. 그 다음에 이제 통치 방법도 전환돼서 힌두교와 무슬림, 카스트 간의 잠재적 갈등이며 분리 통치하는 실시했고, 인도 사회의 개혁 정책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인도가 미개하니까 이들을 이제 개화시키기 위해서 뭐 기독교를 이제 전파시키고, 그 다음에 개화시키는 정책을 아예 포기했어, 그 생각. 그러니까 아예 그냥 카스트 제도 그냥 이용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영국의 식민지 통치 방법이야. 영국은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다수를 지배하다 보니까 어떤 식의 지배 방법이 능숙하냐면 디바이드 룬이 능숙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피지배의 민족 중에 자기의 적과 친구를 구별해요. 그래서 친구를 적극적으로 자기 편을 끌어다가 이들을 통해서 누굴 지배하는 거야? 자기 적을 지배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1877년에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네팔, 미얀마, 그래서 인도 외곽 지역 있죠? 이 외곽 지역을 인도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다 포함시켜가지고 인도 제국을 이제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인도는 영국의 제일 큰 식민지면서 원료 공급지면서 상품 시장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도는 또 영국이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었어. 뭘 메꿀 수 있었죠? 영국은 해군력은 강한데 뭔 약하다고 했죠? 영국 육군이 약하죠. 그래서 인도의 많은 군인들 있죠? 이 군인들이 영국의 많은 군인들이 인도 용병으로 채워져요. 나중에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구루카 용병 아시죠? 예, 그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네팔 산지에 사는 그런 용병들 차용해갖고 자기 군대에 쓰고 그래요. 예, 그래서 유럽 서양사 할 때도 그렇지만 영국의 식민지 정책의 초점은 이를 인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방비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뒤에 있네요. 예, 인도 통치 개선법하고 그 다음에 인도 제국 수입 관련된 거기에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03년 기출에 그 세포의 관련 용어의 문제점이 있죠.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예, 감기 걸리신 것 같아. 세포의 반란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대반란, 1857년의 반란 또는 제1차 세계 독립전쟁 등으로 말하여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세포이라는 말은 본래 병사를 의미하는 시파라는 우르두어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특히 동인도 회사에 고용되어 있던 인도인 용병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반란이 시파이만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님은 오늘날 잘 알려져 있다. 시파이가 이 반란을 시작했음은 분명하고 또 그들이 반란 중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반란에는 영국에서 의해 지위를 상실하게 된 구지배층, 영국의 토지 획득 정책에 의해 타격을 받은 농촌 사람들, 그리고 영국 지배를 기독교에 의한 종교 사상의 억압으로 이해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무슬림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전 민족적 저항으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세포의 반란이라는 표현에는 그러한 의미가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세포의 반란의 문제점, 항쟁의 문제점, 세포의 반란과 항쟁의 의미의 문제점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걸 이제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영국의 인도 통치 시기 기출문제하고 이제 끝낼게요.